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연이은 민간인 폭격에 보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드론을 가지고 뭐 여기저기 많이 때리고 있는데, 특히 최근 몇 번간의 전략 핵 폭격기 기지들 여러 번 두드리게 맞았죠. 또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는 전략 핵 폭격기 기지를 때리고 드론으로, 또 남쪽으로는 이 크림반도 전역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십 대의 드론을 날려서 공격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 좌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 민생 이런 건 전혀 관계없이 오직 선동, 거짓 선동만 해서 자신들의 권력만 가지려는 저 나쁜 정치인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한 이 솜방망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 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야권과 무지성 세력이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정쟁 수단으로 삼고 전방위적인 선동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실시간으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반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8월 24일 오후부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에 감독관들을 파견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현장에서 일본 도쿄 전력 관계자들과 함께 실시간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그 수치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현지 시각 8월 24일 밝혔습니다. IAEA는 다핵종 제거시설, 일명 알프스를 통해 세슘 등 일반 방사능 물질이 제거된 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6가지 색깔로 도식해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열었다라며, 여기에는 방사선 양과 방류 속도 등이 수치화돼 표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IAEA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에 따르면 알프스 장비를 통해 배출되는 처리수의 양은 한국 시각 기준 8월 25일 오전 시간당 19.06 입방미터로 배출되는 처리수의 리터당 삼중수소 농도는 206 베크렐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식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리터당 1만 베크렐보다 낮고, 일본이 방류 전 최대 방류 허용치로 설정했던 리터당 1500 베크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리터당 206 베크렐의 처리수는 후쿠시마 앞바다의 바닷물과 섞여 1km 밖에서는 리터당 1 베크렐, 즉 자연상태 바닷물과 같은 수준으로 희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베크렐은 136g짜리 바나나 한 개를 먹었을 때 피폭되는 삼중수소의 15분의 1 수준인데요. 우리 정부 역시 원자력 안전 기술원을 중심으로 500명 규모의 실시간 모니터링 팀을 편성하고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한반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를 24시간 측정하는 것은 물론 일반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에 착수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용어인 처리수에 오염수라는 비과학적 용어를 가져다 붙이며 제2의 태평양전쟁, 윤석열이 공동정범 등의 워딩을 쓰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선전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 선동은 밖으로는 과학에 반대하고 미신을 맹종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어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안으로는 우리 어민은 물론 유관산업 종사자들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데요. 반국가 세력의 이 반국가 선전선동에 대해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처리수, 오염수. 제가 처리수라고 하면 저 신의균이 쟤는 완전히 극우야, 극우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과학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극우라고 하고 잘못된 프레임, 언어적 프레임을 잘 됐다라고 평가하는, 이게 맞습니까? 저는 우리 정부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이 보수 언론은 뭐 당연히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오염수라고 하죠. 뭐가 오염입니까? 자, 이게 알프스 시스템을 통해서 정화되어서 걸러가는 이 장치인데요. 여기에 15,071 입방미터의 물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오염수죠. 오염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알프스라고 하는 정화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져서 그 처리가 된, 정화 처리가 된 처리수를, 이를테면 처리수 또는 정화수, 아니 뭐 우리 그 폐수 처리장, 폐수에 오염된
그 물을 강에다 방류하면 그거 처벌받죠. 그거 우리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러나 그걸 전부 정화해가지고 강으로 내보내는 거 불법입니까? 그거 우리 또 상수도 사업 다 해서 또 먹죠. 그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알프스 정화 시스템을 통해서 정화 처리가 된 그 처리수 또는 정화수를 밖으로 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WHO 기준으로 1리터당 1500베크렐이라고 하는 그 단위의 기준 이내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걸 이 알프스 시스템을 통해서 1500베크렐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정화를 했는데 지금 나가는 게 아까 제가 본문에 206, 여기는 지금 207, 실시간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 적을 때는 206베크렐이었는데 지금 또 이제 캡처할 때는 207베크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IAEA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207, 206베크렐 1리터당 이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기준치보다 훨씬 낮죠. 이걸 딱 바다로 방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1km 밖으로 가면 완전히 희석되어서 1베크렐 이하로 떨어진다. 즉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변해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염수라고 하는데 저는 정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빨리 처리수라고 정부에서 이름을 계속 바꾸든지 정화수라고 바꾸든지 해야지 왜 전 세계에 오직 중국과 대한민국만 이걸 오염수라고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언론들 오염수라고 합니까? 오염수. 그러면 우리 지금 강에 흘러다니는 모든 물들 그거 공장에서 나온 오염수 지금 흘러다니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폐수 처리장을 통해서 처리가 된 정화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걸 오염수라고 합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희대 원자력 과학과 교수가 이런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해주는데 완전히 논리적으로 과학으로 팩트 폭격을 하죠. 그런데 이런 자들 완전히 그냥 오직 과학은 없고 그냥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라고 하는 이런 자들 누군지 아시죠?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 MBC 라디오 진행하는 좌빨 인사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런 자들이 아직도 언론을 장악하고 선동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광우병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니까 이 자들이 뭐라고 했냐? 10년 잠복 기간이 있다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5달 있으면 들어온다. 또 4년 있으면 또 들어온다. 이런 소리 하는데 5달 지나면 들어온다라고 이 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5달 후에 제대로 평가해보자고요. 도대체 1500베크렐 넘는지 바나나 한 개보다 15배나 적은 이 삼중수소인데 자, 놀랍게도 여러분들 커피 많이 마시죠? 저도 커피 하루에 여러 잔 마시는데 그 커피 원두 1kg에 들어가 있는 이 방사능 물질 칼륨 40인데 이 방사능 물질이 같은 무게의 이 삼중수소보다 어마어마하게 피폭량이 많아요. 이를테면 같은 무게의 삼중수소보다 이 칼륨 40은 340배의 피폭 효과가 있는데 이 커피 1kg에 칼륨 40이 900베크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걸 삼중수소라고 본다면 30만 베크렐이 들어있는 겁니다. 커피 1kg에. 그 1kg 가지고 커피가 몇 잔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서너 잔 이상은 마시니까 최소한 후쿠시마 처리수 그 1리터 물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폭을 감수하고 커피를 마시는 거죠. 자, 이 이야기 들었다고 커피 안 마시겠습니까? 뭐 문제 없으니까 계속 지금까지 마시겠지? 맞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도 오늘 점심에도 계속 커피 마실 겁니다. 바나나, 와, 이게 바나나가 이 정도로 피폭된다고? 바나나 안 먹어? 오늘 아침에도 저는 바나나 믹서기에 갈아 먹었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저보고 야, 그럼 신인균 너 그 오염수 한 잔 마셔봐. 마시고 싶습니다. 바닷물이라서 못 마시겠습니다. 그거 민물로 처리해주면 제가 라이브로 얼마든지 마셔줄 의향 있습니다. 왜? 과학이니까. 그런데 자, 어민들 또 수산업 종사자들 방송 나와서 좌빨 언론들이 또 선동하죠. 자, 피해가 많죠. 무슨 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러는데 이 자들의 거짓 선동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염수라고 하는 이 언어적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오염된 그 방사능물을 방류하는 줄 알고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에서 2천억 원의 지원금을 해서 나눠준다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수산업계는 2천억 나눠줘봐야 사실 얼마 안 되죠. 그 종사자들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힘들어요, 오염수 찝찝해요 라고 하는 수산업자들 그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겠죠. 그 일부는 2천억 말고 2조 원, 20조 원 내놔. 정말 나에게 어차피 나 좀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그거라도 좀 받아서 좀 보탬 좀 되자 하는 나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외에 대부분의 수산업 종사하시는 선량한 분들, 이자들에게 힘을 모아서 업무방해 고소해야 돼요.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방해 했잖아요. 그거 고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국민들이 회, 생선 위험한 거 아니네 라고 똑바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건데, 이자들이 거짓으로 지금 이 수산업을 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축산업 망하게 했던 것처럼 업무방해해서 이런 자들은 정말 대한민국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두 번 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는 이런 자들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자, 정리하면 대한민국 정부 오염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바보입니까? 아니 지금 처리돼서 나온 처리수인데 처리수라고 하시고 그 오염수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염수라고 하지 마시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왜 오염수라고 합니까?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처리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자들 업무방해로 고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취약 분야로 평가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해외 인재와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공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국내 관계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른바 천인 계획으로 추진하던 해외 인재 확보 계획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단속으로 무력화되자 이른바 치밍이라는 위장 사업명으로 해외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8월 24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개 이상의 정부 문서를 검토한 결과 중국이 천인 계획 대체 목적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막대한 돈을 뿌리며 해외 고급 인력들을 빼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에 협력하는 해외 인재에게 이른바 주택 구입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은 물론 계약 장려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300에서 500만 위안, 한화 5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의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가 직접 주관하는 이 사업은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반도체와 같이 특히 민감한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미국 등 해외 명문대에서 고급 교육을 받은 인재들은 물론 해외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급 인력들이 표적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는 중국의 치밍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은 관계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적발하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급 기술을 보유한 인재 또는 그러한 기술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 사람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해 기술을 빼돌릴 경우 일반적으로 간접죄로 처벌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처벌 수위가 낮은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첩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군사기밀보호법은 최고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실제 판례를 보면 이직의 의사가 있거나 국가의 외적 안전에 위해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2에서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런 솜방망이 처벌 규정 때문에 지난해 산업 스파이들이 빼간 핵심 기술의 가치는 무려 56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중국의 스파이 파산 공세에 맞서 우리도 관계 법령을 정비해
우리 밥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정부 기관에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상금을 걸고 스파이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뭐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국가인데, 자,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이 간첩죄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보안법에 위배되거나 적국에 뭔가 도움을 준 경우 이게 간첩죄라는 건데, 아니 미국은 로버트 김 사건 아시죠? 과거 이제 이 북한 그 공비들이 내려왔을 때, 잠수함 타고 내려왔을 때, 김영삼 시대 때 그 정보를 로버트 김이 우리 당국에 알려줬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간첩죄 처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게 허가받지 않고 정보를 주면 간첩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국에게만, 그러면서 아니 지금 우리 정전협정에 적으로서 서명을 한 당사자가 지금 중국인데 중국은 또 적이 또 아니네요. 오직 북한만 적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도움을 준 경우만, 그것도 국가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만 간첩죄 처벌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간첩죄 이거 정말 다시 손을 좀 봐야 되겠고, 머니투데이가 이 기사를 냈는데 간첩죄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지극히 옳은 주장이죠. 56조 2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기술 가치 피해를 입혔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엄청나죠. 이 대부분의 기술이 중국으로 빼돌려졌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A씨는 기술을 빼돌리고 500억 원을 받았답니다. 이야,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그 500억 원 전부 그냥 징벌적으로 회수하고 이 사람 종신형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신형을 처하는 걸 봐야 다른 엔지니어들이, 또 다른 과학자들이 야, 내가 300억, 500억, 200억, 800억 이런 거 한번 해먹으려고 하다가 종신형? 그건 싫어. 이런 겁을 줘야죠. 그게 바로 법치주의 억제력 아닙니까? 자, 그래서 뭐 산업 스파이? 아니 뭐 벌금만 내면 퇴직금 잭팟 아니야? 라는 이 사이언스 투데이 보도인데, 완전 퇴직금 잭팟 맞는 거죠. 기술 빼가서 중국으로 가면은 집 주죠, 돈 주죠. 그리고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뭐 솜방망이 처벌 딱 받고, 간첩죄가 아니니까. 그리고는 약간 또 어차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비싼 변호사 사서 정관예우 받고 탁 나와가지고 중국 가서 호의호식, 아니면 한국에서도 이미 법처벌은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으로 호의호식.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중에서 한 정당은 북한과 중국의 위해가 되는 법은 절대로 만들지 않고 개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총선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우파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 위해되는 거, 그거 보호하려는 자들 천지로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잘 가려내야 됩니다. 친북, 종북도 위험하지만 친중도 위험하다. 우리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후보 앞으로 이제 많이 등장할 텐데 예비 후보들 중에서 친중이 있는가 잘 가려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아 투플레프 22 M3 백파이어 초음속 폭격기를 잃었던 러시아의 폭격기 기지가 또 공격을 당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의 합동 공격이 가해졌고 기지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21일 야간에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 투플레프 22 M3 폭격기를 잃었던 러시아 칼루가주 샤이코프카 공군기지가 현지 시각 8월 25일 새벽 또 공격을 받았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8월 25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25일 새벽 요란한 공습 경보와 함께 지대공 미사일, 대공포 등이 발사되며 시작됐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지대공 미사일이 여러 발 발사되었고 공중에서 큰 폭발이 여러 차례 관측되었다며 공군기지에 또 공습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이 지난 21일의 공격과 달리 드론과 미사일이 섞인 형태, 이른바 더블탭 공격이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소형 드론과 미사일이 함께 날아와 일부는 열격되고 일부는 기지 시설을 파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 제22 근위 중폭격기 사단의
제52 중폭격기 연대가 주둔하는 이 기지는 핵무기를 운용하는 러시아의 전략군사 기지인데요. 지난 21일 드론 공격을 받아 투폴레프 22 M3 폭격기 한 대가 완파되는 피해를 입은 뒤 또 공격을 받은 겁니다.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에 일반 드론과 함께 S-200 방공 시스템에 사용되는 V-806 미사일도 함께 사용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량으로 투입하고 있는 이 미사일은 최대 300km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고 217kg의 탄두를 마4의 속도로 충돌시키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일반적인 지대지 미사일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는 무기입니다. 현재 소식통들은 기지 및 관계 당국을 통해 기지 내부 피해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핵무기를 운용하는 기지에 일주일 새 2차례나 공습을 허용한 러시아. 도대체 방공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남북으로 동시에 드론을 날렸습니다. 대량 날렸고 북쪽으로 간 게 바로 이 기지입니다. 며칠 전에 백파이어 폭격기 한 대 파괴된 샤이코프카 기지인데 여기 또 때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뭐 요격 시도 중인 모습. 그래서 요격에 이건 지금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아마도 SA5, S200 마4, 5 정도의 속도로 떨어지는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 용도로 지금 쓰고 있죠. 그걸 지금 요격하는 것 같은데 드론하고 이 S-200 미사일하고 섞어서 지금 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도 있어요. 잠시 그 폭발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네, 뭐 버스구름 같은 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셨는데 꽤 큰 폭발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게 폭격기가 부서진 것인지 아니면은 탄약고 또는 유류고가 파괴된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뭔가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같다라는 상황이고, 또 남쪽으로 크림반도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드론을 공격했는데 러시아는 40여 대의 드론이 날아왔다. 그 중에서 대부분 다 요격을 했는데 33발의 드론은 안티 드론건으로 요격했고 9발은 대공포로 격추시켰다 라고 발표를 했고, 우리는 피해 없다 라고 했는데 크림반도 최대의 도시 심페로폴에서 큰 또 폭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 막았다라는 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쭉 터지고 있는 러시아군인데 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시설을 그렇게 때려서 이런 보복을 받고 있는 것인지 러시아가 자초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전략기지, 폭격기 기지 두들겨 맞고 있는 러시아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